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은행의 이른바 이자 장사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예대금리 차 때문에 더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대금리 차가 지난달에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1월에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7% 정도 이제 더 벌어지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지난달보다 0.17%포인트 정도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중에서는 이제 이자 장사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7월부터 이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 예대 마진에 대해서, 예. 금리차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번 달 1월 달을 봤을 때 가계 예대 금리차가 이제 조사가 됐는데 KB국민은행이 제일 이제 예대 금리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봤을 때 1.56%포인트 정도 이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가 이제 NH농협은행이 1.49%포인트 정도. 이러면서 이제 순위가 쭉 나오죠. 사실 1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긴장하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 왜냐하면 사실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네. 없는 네. 부분인데 실제 국민은행이 좀 많이 벌어졌던 이유가 이제 대출 금리는 조금 떨어지고요. 수신 금리는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실제로 1월 달에 봤을 때 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정도 떨어진 반면 수신 금리, 그러니까 예금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금 금리가 한 0.72%포인트 정도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괴리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이 그래서 좀 밝혔습니다. 28일에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0.5%포인트 정도 좀 인하하겠다라고 이제 부랴부랴 또 뭐 새벽에 또 밝히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국민은행이 좀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가장 예대 금리차가 이제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뭐 큰 문제는 뭐 은행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착시 효과도 있다. 왜냐하면은 뭐 법인 예금 같은 경우는 원래 저금리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늘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착시 효과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사실 이제는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도대체 대출 금리는 조금만 낮추고 네. 뭐 우리가 시중에서 뭐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 금리군요, 사실. 이렇게 네. 조달하는 거는 더 많이 이제 낮춰서 그 뭐 은행들이 이자를 더 많이 늘리게끔 하느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자 낮추라 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은 반대로 가느냐라고 네. 보여지는데, 사실 이거는 1월 달에 이제 예대 금리 차입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정치권에서 압박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는 건 이제 3월부터 이제는 은행에서 아마 반영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마 3월에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떨어진 어떤 체험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해서 아마 3월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5% 넘는 고금리 대출 비중도 10배 넘게 이제 10배 가까이 네. 급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추가 인상 금리가 오를 또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부담이 더 커질 거고 고충을 좀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시중에서는 은행들의 고통 분담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제는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 수준별 비중을 좀 봤습니다. 이게 봤을 때 그러니까 저금리 상품이죠. 3% 미만 이 상품들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좀 좋았죠. 근데 이게 2022년 들어와서는 11%로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저금리 상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쭉 가면은 뭐 3에서 4% 미만 상품이 21년도에는 28% 됐다가 2022년도에는 이제 32% 늘어나게 되고요. 네. 5% 이상의 고금리 상품이 21년도에는 3% 였다가 이게 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22년 들어와서는 이 비중이 28%나 증가됩니다. 그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금리 상품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가거든요. 경영 환경이 좀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됐고, 2008년 이후에 이게 최대치입니다. 사실 14년 만에 최고치에 이제 근접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중소기업들 물어봤어요. 뭐가 지금 경영 상황의 애로사항이냐? 80% 이상이 대출 금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는 중소기업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중소기업만 문제도 있지만은 대출금리가 높지만은 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를 했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뜨겁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연히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은행권이 뭐 이게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네. 상반기 채용을 늘리겠다 뭐 이런 발표도 좀 했고요. 또 내일
금융당국에서 은행권 개선 TF가 또 출범을 하죠.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정치권에서 압박 들어오죠. 예. 그다음에 뭐 언론에서도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제스처는 취하긴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서 밝혔던 게 채용의 증가. 한마디로 이제는 청년 채용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돈잔치 좀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공익활동 추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뭐 20개 은행에서 2,200명 정도 채용 방침을 했는데 48% 증가됐다고 했는데 이게 절대값으로 본다 그러면 한 742명 정도 늘어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상반기에 청년 채용을 더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을 받다가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러면 은행권 개선 TF를 이제 출범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죠. 거기서 본다 그러면 두 가지의 목표가 있고 6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뭐 차트에 보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세부적 논의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TF에서 나왔던 게 6개의 과제인데 첫 번째로 은행권의 경영 촉진 및 구조 개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과점 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5대 시중 은행, 몇 가지 은행에서 사실 과점으로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의 이제 시장 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 한마디로 이제 경쟁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과급 이제 퇴직금 보수 체계를 이제 조절하겠다. 세 번째는 손실 흡수 능력 제고인데 대손 충당금이죠. 그러니까 대손 준비금인데 위험을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둬라.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배당도 낮아지고요. 뭐 말 그대로 뭐 지금 보너스라든지 이런 어떤 과도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줄어들게 되죠. 예. 충당금을 늘리게 되면. 네 번째로는 이제 비이자 비중 확대인데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자 수익에 매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이자 장사를 못 하게끔. 그래서 비이자 수익 여러 가지 영업 활동입니다. 뭐 수수료를 좀 늘린다든지 투자를 늘려서 비이자 수익을 좀 확대하게끔 만드는. 다섯 번째는 금리 체계 개선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변동금리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고정금리 상품을 좀 많이 내놓도록 하자는 거고 여섯 번째는 사회공헌 활성화로 인해서 이 6가지의 세부 과제를 이제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빠르면 상반기 안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예. 네, 이번 뭐 제도 개선으로 좀 어떤 효과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론과 정부의 비판을 받은 곳이 또 한 곳 있잖아요. 네. 바로 대한항공인데 최근에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놨다가 비판을 받았고 네. 결국은 개편안 추진을 좀 보류한다고 밝혔죠.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갔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마일리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뭐 쿠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워드 아니면 포인트 이런 느낌인데 사실 마일리지라는 이제 개념을 어원을 따지면 마일이잖아요. 근데 이동 거리상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그럼 마일리지대로 그럼 이거를 이제 지역에서 운행 거리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자마자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장거리에서 하시는 분들, 마일리지를 받아서 장거리 여행 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손해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LA, 파리, 런던 가시는 분들 기존 같은 경우에는 한 35,000 마일리지만 있으면 갈 수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개편이 된다, 대한항공의 입장처럼 개편이 된다 그러면 4만 마일리지가 필요하거든요. 예. 단면에 이제 단기 노선 같은 경우는 혜택이 있습니다. 뭐 도쿄,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한 1만 5천 마일리지 있으면 되는데 이게 개편이 되면 1만 2,500 마일리지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장기 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객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겠죠. 여기에 이제 정치권까지 가세하게 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사이다 발언을 했죠. 어떤 발언이냐면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 하지를 못할 망정 이제 국민의 불만을 사는 방안을 국민의 불만을 사는 사항을 이제 내놨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다 보니까 대한항공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뱉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류를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연기를 이제 선택을 했다라 보시면 되겠고 이런 와중에서 사실 대한항공이 또 배당에 대한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거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화물 운송을 늘렸습니다. 뭐 아마 기사에서도 많이 얘기 나왔었는데. 한마디로 이제는 뭐 일반 이제 항공기를 자석을 다 뜯어내서 화물기로 다 바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화물 운송 때문에 역대 이익을 얻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통주가 한 주당 한 750원의 배당, 그다음에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800원의 이제 배당금을 책정을 했죠. 사실 대한항공은 배당에 대해서 되게 짠 편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2010년 이후부터 배당을 3번밖에 안 했어요. 마지막 한 게 2018년도였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배당을 못 하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배당을 했다 해서 최대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배당을 늘려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또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 게 그러면 조원태 회장 얘기도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2만 4천 주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상속세를 이제 연부연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100억 원 정도 상속세를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배당을 받으면 뭐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일부 정도는 사실 뭐 상속세 마련하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일부는 뭐 이거 배당하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이었고 뭐 오너 일가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배당에 대한 뭐 다른 어떤 시각도 또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마일리지 이슈로 대한항공의 일거수일투족이 당분간은 좀 주목을 계속 받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애플페이가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삼성페이, 네이버페이가 결국 손을 잡았죠. 견제를 하려고. 그럼요. 이게 네네.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MZ세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파급력이 클 거라고 예,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페이 시장을 잡고 있는 삼성페이, 그다음에 온라인 시장의 강자인 엠페이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엠페이가 가맹점이 온라인 쪽에서 55만 곳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엠페이를 사랑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들 안에서 삼성페이를 사용하게끔 해주고 그럼 삼성페이도 뭔가 내놔야 되잖아요. 좋아, 그럼 오프라인에서 삼성페이 쓰는 단말기 안에서 엠페이 쓰도록 해줄게. 서로 이제는 이렇게 주고받거니 했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애플페이가 들어와도 견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애플페이에 대한 회의론 같은 경우가 NFC의 단말기거든요. 근거리망 통신망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보급률이 10%밖에 안 돼요. 이 단말기가 따로 보관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회의감이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사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플페이가 MZ 세대들한테는 가장 큰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MZ 세대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쨌든 간에 뭐 매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매기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뭐 페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더 소비자 중심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매기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페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권혁준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